셰프의 집, 레이먼드 카버. 그해 여름, 웨스는 유레카 북쪽에 가구 일체가 구비된 셋집을 하나 구했다. 주인은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셰프라고 불렸다. 그는 내게 전화해 어떻게 지냈든 다 잊어버리고 거기로 와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말했다. 그는 내게 마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이 마차에 올라탄다는 데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날이 너무 무더우면 거리에 물을 뿌리는 마차가 있었다. 이때 이 물 마차를 두고 술을 마시느니 차라리 이 물 마차에 올라타 길에 뿌리는 물을 마시겠노라고 금주 의지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마차에 올라탔다는 말이 금주를 뜻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는 내게 마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그 마차라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싫다는 대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에드나 앞쪽 창문으로 바다를 볼 수 있어 바람에 소금기가 배어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봤다. 엉얼거리거나 하지 않았다. 나는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다. 일주일 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올 거지? 라고 말했다. 나는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만약 거기 가게 되면 날 위해 당신이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뭐든 말만 해 라고 웨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좀 더 노력해 내가 원래 알던 웨스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예전의 웨스, 내가 결혼한 웨스. 웨스는 울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걸 성의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좋아, 갈게 라고 말했다. 웨스가 먼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었는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먼저 끊었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웨스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나니 내 친구에게 이별을 구해야만 했다. 친구는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나한테 이러지 마 라고 말했다. 그럼 우리는? 이라고 말했다. 나는 다 웨스를 위해서야. 그는 술을 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게 어떤 건지 잊은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다. 잊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친구가 말했다. 나는 여름 동안만 같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보자고 라고 말했다. 돌아올게 라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하고 나를 위해서는? 이라고 그는 말했다. 돌아오지 마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 여름 동안 커피를, 청량음료를, 온갖 종류의 과일 주스를 마셨다. 여름 내내 우리는 그런 것들만 마셔야 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여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를 믿을 만큼 멍청하진 않았지만 셰프의 집에서 웨스와 한 달을 보낸 뒤 나는 결혼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다. 이태 동안 나는 그 반지를 끼지 않았다. 술에 취한 웨스가 자기 결혼 반지를 복숭아밭에 던져버린 그날 밤 이후로는 줄곧 웨스에게 돈이 얼마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셰프가 거의 돈을 받지 않고 그 집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집에는 전화도 없었다. 가스비와 전기료만 지불했고 세이프웨이에 가서 특별 할인가 상품들을 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스프링쿨러를 구하러 나갔던 웨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멋진 데이지 한 다발과 밀짚 모자를 들고 돌아왔던 것이다. 화요일 저녁에는 영화관에 가곤 했다. 다른 날 저녁이면 웨스는 스스로 안 마시기 모임이라고 지칭했던 모임에 갔다. 셰프가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와 그를 태우고 갔다가 모임이 끝나면 다시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몇 번은 송어를 잡으려고 웨스와 함께 근처에 있는 담수호까지 가기도 했다. 우리는 뚝에 앉아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이우고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만 낚아오곤 했다. 그런 밤이면 나는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저녁 삼아 그놈들을 기름에 구웠다. 때때로 나는 모자를 벗어던지고 낚싯대 옆에 깔아놓은 담요 위에 누워 잠들었다. 잠에 빠져드는 내 눈으로 센트럴 밸리 쪽으로 떠가는 구름들이 들어왔다. 그런 밤이면 웨스는 두 팔로 나를 꽉 껴안고 내가 여전히 자신의 여자가 맞는지 물어보곤 했다. 우리 아이들은 멀리 있었다. 딸 셰릴은 오리건 한 농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딸은 염소떼를 길러 그 젖을 내다 팔았다. 또 꿀벌을 두고 꿀단지를 채우기도 했다. 셰릴에게는 셰릴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딸을 비난하지 않았다. 우리가 끌어들이지 않는 한 자기 아빠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애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바비는 워싱턴에서 건초 만드는 일을 했다.
근초 시즌이 끝나면 아들은 사과 농사를 지어버리고 교회 가고 있었다.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돈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편지들을 보내면서 늘 사랑한단다 라는 서명을 남겼다. 어느 오후 마당에서 웨스가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셰프가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찾아왔다. 나는 싱크대에서 부엌일을 하고 있었다. 셰프의 큰 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나는 그의 차를, 프리웨이 진입로를, 프리웨이를, 그리고 프리웨이 너머 해변 모래 언덕과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수면 위로는 구름이 걸려 있었다. 차에서 내린 셰프는 바지춤을 끌어당겼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웨스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섰다. 그는 장갑을 끼고 캔버스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손등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다. 웨스에게 다가간 셰프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웨스는 한 손의 장갑을 벗었다. 나는 문으로 갔다. 나는 셰프가 웨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월말까지는 집을 비워줘야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웨스는 다른 손의 장갑을 마저 벗었다. 이유가 뭐야, 셰프? 셰프는 딸 린다. 웨스가 술을 마시던 시절부터 뚱땡이 린다라고 부르는 이 말은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해 익명의 투서 등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네요. 뚱땡이 린다라고 부르는 그 여자에게 살 곳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 집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셰프는 몇 주 전 린다의 남편이 낚싯배를 타고 나간 뒤로 영 소식이 끊겼다고 웨스에게 말했다. 그래도 내 혈육인데 말이지 라고 셰프는 웨스에게 말했다. 남편을 잃었어. 애 아빠를 잃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는 처지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지 라고 셰프는 말했다. 미안하지만 웨스, 다른 집을 알아봐 줘야겠네. 그러더니 셰프는 다시 한번 웨스를 안고 바지 춤을 추어 올린 뒤 자신의 큰 차를 올라타고 떠나버렸다. 웨스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카페에서 모자와 장갑을 떨어뜨린 뒤 큰 의자에 주저앉았다. 셰프의 의자다라는 생각이 내게 문득 들었다. 셰프의 카펫이다. 그것마저도. 웨스는 창백해 보였다. 나는 커피 2잔을 따른 뒤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괜찮아 라고 내가 말했다. 웨스 걱정 마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커피를 들고 셰프의 소파에 앉았다. 뚱땡이 린다가 우리 대신에 여기서 살게 됐다는군 이라고 웨스가 말했다. 그는 컵을 들고만 있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 웨스 너무 열받지 마 라고 내가 말했다. 그 남자는 캐치칸에 나타날 거야. 이 캐치칸은 미국 알래스카주 남동부에는 항구 도시라고 하네요. 그 남자는 캐치칸에 나타날 거야 라고 웨스가 말했다. 뚱땡이 린다의 남편은 그들에게서 빠져나간 것뿐이야.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어? 라고 웨스는 말했다. 자신이 그런 경우였다고 해도 배와 함께 가라앉을지언정 여생을 뚱땡이 린다와 애를 데리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웨스는 말했다. 그러더니 웨스는 장갑 옆에 컵을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이 집에서 참 행복했는데 라고 그가 말했다. 다른 집을 구하자 라고 내가 말했다. 이 집만 할까? 라고 웨스가 말했다. 어쨌든 같을 수는 없겠지. 우리한테는 참 좋은 집이어서 좋은 추억이 많은 집인데 이젠 뚱땡이 린다와 애가 여기 살겠군 이라고 웨스가 말했다. 그는 컵을 들어 커피를 마셨다. 셰프의 집이잖아 라고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할 바를 하는 것뿐이야. 나도 알아 라고 웨스가 말했다. 그렇다고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웨스는 바로 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혀로 입술을 계속 핥았다. 그는 허리띠 아래 셔츠 자락을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만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그는 서서 바다를 막 생겨나고 있는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손가락으로 턱을 두들겼다. 실제로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쉽게 생각해 웨스 라고 내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쉽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라고 웨스가 말했다. 그는 그렇게 서 있기만 했다. 하지만 조금 뒤 그는 다시 돌아와 소파 위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셔츠의 단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름에 대해 말했다. 그러다가 나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인 양 그 여름에 대해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몇 년 전쯤의 어쨌든 이제는 모두 끝나버린 일처럼.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웨스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내가 말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언젠가는 아이들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렇겠지만 이라고 웨스가 말했다.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걸. 당신은 몰라 라고 내가 말했다. 나도 조금은 알아 라고 웨스는 말한 뒤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여기에 와서 좋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 그걸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웨스가 말했다. 나도 좋아 라고 내가 말했다. 당신이 이 집을 구해서 좋았어 라고 내가 말했다. 웨스는 콧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같이 웃었다. 셰프 녀석이라고 말하고는 웨스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 개자식이 우리한테 너큰 보호를 던진 거야. 그래도 나는 좋아. 당신이 반지를 끼웠으니까. 이번에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나는 좋아 라고 웨스는 말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얘기했다. 정말 만약에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게 처음이라고 치면,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상상하는 것 뿐이니까, 이제까지 일어난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게 뭔지? 라고 내가 말했다. 웨스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말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상상하라는 뜻이겠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런 식의 상상 같은 거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 원래 태어나기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나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온갖 일들을 다 팽개치고 600마일을 달려온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딴 사람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여기에 있지도 않았겠지. 내가 다른 누군가였다면 나일 수는 없잖아.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모르겠어? 웨스, 맞아.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뺨에 갖다 댔다. 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19시절의 그가 어땠는지 기억이 났다. 들판을 가로질러 손으로 눈 위를 가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앉아있는 트랙터까지 달려갔던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몰고 막 도착했던 참이었지. 셰릴과 바비를 안고 내리면서 나는 저기 할아버지가 계시네 라고 말했었지. 그 애들은 아직 아기였을 뿐이었는데도. 웨스는 내 옆에 앉아서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턱을 가볍게 두드렸다. 웨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우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나는 웨스를 바라본 뒤 셰프의 거실 안에 있는 셰프의 물건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빨리 그 일을 해야만 해 라고 생각했다. 여보 라고 나는 말했다. 웨스,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였다. 그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을 정했음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그 이름을 불러왔다. 나는 한 번 더 이름을 불러봤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불렀다. 웨스라고 내가 말했다. 그가 눈을 떴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창문을 바라봤다. 뚱땡이 린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녀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미했다. 그저 이름일 뿐. 웨스는 일어나 커튼을 쳤고 바다는 그렇게 사라졌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러 갔다. 아이스박스에는 아직 물고기가 몇 마리 남아있었다. 다른 건 별로 없었다. 오늘 밤에 다 먹어치워야겠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